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해요. 혹시 조선의 마지막 황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명성황후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명성황후 이후에도 두 분의 황후가 더 계셨답니다.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잘 배우지 못했고, TV 드라마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던 숨겨진 역사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조선의 마지막 황후가 1966년까지 살아계셨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불과 60년 전까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이 계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 신문에서 그분의 보고 기사를 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바로 이 두 분, 순명효황후와 순정효황후의 파란만장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만한 숨겨진 비밀들이 가득하답니다. 명성황후 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황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옥새를 치마 속에 숨겨 끝까지 저항했던 황후.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들이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럼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어주세요. 마치 옛날 이야기 듣듯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런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비극의 목격자 순명효황후 민씨. 먼저 순명효황후 민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분은 1872년, 그러니까 고종 9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도 더 된 옛날이죠. 당시는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이었고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11살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을 텐데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고 엄마 아빠 품에서 응석 부리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1882년 겨우 11살의 나이에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것이 관례였다고는 하지만 부모님과 헤어져 낯선 궁궐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다름 아닌 명성황후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던 여성 중 한 분이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명성황후는 이 어린 며느리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요. 궁중 기록을 보면 명성황후가 순명효황후를 내 딸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온 며느리가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명성황후 자신도 16세에 왕비가 되어 온갖 고생을 했으니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순명효황후도 시어머니인 명성황후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명성황후가 정치적인 고민을 하실 때면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라드리며 위로해드렸다고 해요. 마치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다정한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1895년 10월 8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날 새벽 순명효황후는 평소처럼 명성황후께 아침 문안을 드리러 건천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일본 낭인들이 칼을 들고 난입했어요. 어머니, 위험하십니다. 순명효황후는 본능적으로 명성황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궁녀의 증언에 따르면 순명효황후는 이 몸이 죽더라도 어머니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일본 낭인들 앞에 섰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 낭인들은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고 순명효황후는 허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순명효황후 너머로 명성황후가 처참하게 시해당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24살의 젊은 여인이 자신이
어머니처럼 모시던 분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봐야 했던 그 충격과 공포를, 더구나 자신도 크게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 사건 이후 순명효황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리 부상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평생 고통에 시달렸고,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이었어요. 궁중 의녀의 기록을 보면 순명효황후는 그 후로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런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던 거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그날도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빗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시녀들은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어 빗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져요. 순종도 아내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서양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게 했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려 애썼어요. 하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죠. 순종은 훗날 아내가 그날의 충격으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회고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순명효황후는 황태자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궁중 기록을 보면 그녀는 자주 어머님을 뵙고 싶다고 중얼거렸고, 때로는 명성황후가 살아계신 것처럼 빈 의자를 향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04년 순명효황후는 끝내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순종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전하, 이 나라를 꼭 지켜주세요. 어머님의 원수를 잊지 마세요. 순종은 아내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녀를 순명효황후로 추존했습니다. 순명이라는 시호에는 순수하고 밝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는 그녀의 맑고 깨끗한 품성을 기리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한제국 최후의 수호자 순정효황후 윤씨.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순정효황후 윤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894년에 태어난 윤씨는 해평 윤씨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택령은 당시 고위 관료였고, 집안은 매우 부유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한학은 물론 신식 교육도 받았는데 특히 영어와 불어에 뛰어났다고 해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시녀성이었던 셈이죠. 13살이던 1906년 윤씨는 갑작스레 황태자비로 간택됩니다. 순명효황후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의 일이었어요. 사실 윤씨 집안에서는 처음에 이를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대한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거든요. 일본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고종 황제가 직접 윤택령을 불러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경의 딸이 총명하고 기계가 있다 하니 이 어려운 시기에 황씨를 도와주게 해주시오. 결국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앞에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1907년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윤씨는 14세의 나이로 대한제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순정효황후는 우리 역사상 정식으로 황후 책봉식을 치른 유일한 황후였어요. 명성황후는 왕비였다가 사후에 황후로 추존되었고, 순명효황후는 황태자비로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황후가 된 윤씨는 나이는 어렸지만 매우 영민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겉으로는 대한제국 황실을 우대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순정효황후는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그녀는 몰래 안 의사의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는 설도 있어요. 물론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 궁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술국치 한일합방의 날이었죠.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회의였지만 사실은 합방조약에 도장을 찍으라는 협박이었죠. 순종 황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짐은 조종의 사직을 남에게 넘길 수 없다. 옥새날인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일본 측은 순정효황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순정효황후가 보인 행동이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재빨리 옥새를 가져와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옥새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500년간 이어온 나라의 상징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외놈들에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옥새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지만 순정효황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죽이시려거든 죽이십시오 하지만 옥새는 제 목숨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조선의 대신들 중 일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해요. 17살 어린 황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하는데 정작 어른들은 비겁하게 굴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일파였던 윤덕영이 나섰습니다. 조카야,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라. 그는 강제로 순정효황후에게서 옥새를 빼앗으려 했어요. 순정효황후는 백부의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백부, 어떻게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강제로 옥새를 빼앗았고 한일합방 조약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순정효황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해요. 나라가 망했구나. 백성들에게 면목이 없구나. 이 일이 있은 후 순정효황후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한일합방 이후 순정효황후는 이왕비로 격하되었습니다. 황후에서 왕비로, 그것도 일본 황실의 부속품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순종과 순정효황후를 회유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호화로운 선물을 보내고 일본 황실 행사에 초대하고 심지어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순정효황후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일본이 조선 왕족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려 했을 때 순정효황후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조선 사람이고 조선의 이름을 가지고 죽을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순정효황후는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감시가 심해서 직접적인 행동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독립을 꿈꾸는 백성들과 함께였던 것이죠. 1926년 순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독살설이 나돌 정도로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순정효황후는 남편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품었다고 합니다. 순종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은 조선식이 아닌 일본식으로 장례를 치르려 했어요. 그러자 순정효황후가 나섰습니다. 전하는 조선의 황제이셨습니다. 조선의 예법대로 모셔야 합니다. 일본 관리들이 반대했지만 순정효황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의 고집으로 순종은 조선식 국장으로 모셔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조선 왕조의 국장이었죠. 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순정효황후는 창덕궁 낙선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검소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순정효황후는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불어,
심지어 독일어까지 익혔다고 해요. 당시 그녀를 가르쳤던 외국인 교사의 회고록을 보면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고 특히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정효황후는 타임지와 뉴스위크 같은 외국 잡지를 구독해서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언젠가 조선이 독립할 날을 믿었고 그때를 위해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순정효황후가 52세 되던 해였어요. 해방 소식을 들은 순정효황후는 낙선제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전하, 드디어 외놈들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남북분단이라는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었죠. 특히 6.25 전쟁 때는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인민군 일부가 창덕궁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반동 왕족을 처단하겠다며 낙선제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순정효황후가 보인 행동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당당히 인민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마지막 황후다. 너희가 나를 해치려거든 해치되 이곳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마라. 훗날 통일이 되면 남북의 후손들이 모두 보아야 할 유산이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인민군들도 잠시 당황했다고 해요. 게다가 순정효황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도 조선 사람의 자식들이 아니냐? 내가 일제에 항거했듯이 너희도 외세에 항거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같은 민족끼리 해치려 하느냐? 결국 인민군 지휘관은 부하들을 데리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순정효황후의 기계와 품위를 보여주는 일화임은 분명해요. 전쟁이 끝난 후 순정효황후의 삶은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왕족 연금도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한때는 쌀이 떨어져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배려를 해서 다시 낙선제에 머물 수 있게 했고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1963년부터는 정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정효황후는 노년의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렸고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와 명상으로 보냈어요. 가끔 찾아오는 옛 궁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피아노 연주를 즐겼어요. 특히 쇼팽의 녹턴을 자주 연주했는데 그 구슬픈 선율이 낙선제에 울려 퍼질 때면 듣는 이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1966년 1월 순정효황후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73세의 고령이었던 그녀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화려하게 하지 마라. 나라 잃은 죄인이 무슨 영화가 있겠느냐. 다만 이 나라가 다시는 남의 나라가 되지 않기를 그것만을 바랄 뿐이다. 1966년 2월 3일 순정효황후 윤씨는 창덕궁 낙선제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이자 500년 조선 왕조의 마지막 국모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녀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생전의 유언대로였어요. 하지만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왔고 특히 일제강점기를 겪은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기계를 잃지 않으신 분이라며 추모했습니다. 두 황후가 남긴 유산. 자, 이렇게 두 분의 마지막 황후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순명효황후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명성황후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충정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정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효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순정효황후는 나라를 잃는 비극의 순간부터
해방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의 격동기까지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죠. 두 분 모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권력은 없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기계와 품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황후의 삶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순명효 황후는 폭력 앞에서도 의리를 지켰고, 순정효 황후는 나라를 잃고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여러분, 혹시 창덕궁 낙선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순정효 황후가 사용하던 방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한 가구들, 그녀가 읽던 책들, 그리고 피아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한 여자분이 낙선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쭤보니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순정효 황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추모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고 싶었거든요. 두 황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순명효 황후처럼 목숨을 걸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순정효 황후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아닐까요? 둘째, 품격 있는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두 황후 모두 권력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순정효 황후는 가난 속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원망보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죠. 셋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순정효 황후가 살아계실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십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도 6.25의 포화 속에서도,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도 모두 견뎌내신 분들이시죠. 순명효 황후와 순정효 황후가 지켜내려 했던 이 나라를 여러분께서 피와 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이야기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교과서에는 없는, 하지만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산 역사이고 진짜 교육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두 황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정효 황후께서 노년에 자주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희망하라.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역사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역사는 함께 기억하고 나눌 때 더욱 빛나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